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휴양지 하와이. 그런데 이 섬들 사이를 배로 오갈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불과 150km 떨어진 섬에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하는 거라는 점이죠. 실제로 2000년대에 수백억 원을 들여 페리 사업을 시작했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겨우 2년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하와이에서 배로 섬을 오갈 수 없는 놀라운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북미 대륙 밖에 위치한 유일한 주이고 1959년에야 미국에 편입된 가장 젊은 주거든요. 아시아계가 가장 큰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유일한 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주라는 점입니다. 하와이 제도는 총 13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사는 섬은 4개뿐입니다. 호놀룰루와 진주만이 있는 오아후 섬에는 약 100만 명이 살고 있어서 하와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빅아일랜드에 20만 명, 마우이에 16만 명, 카우아이에 7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4개 섬이 하와이의 주요 인구 중심지인 셈이죠. 섬 사이의 거리도 상당합니다. 오아후에서 카우아이까지는 약 160km, 오아후에서 빅아일랜드까지는 24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6년 현재 하와이의 주요 4개 섬을 연결하는 정기 페리 노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운영되는 페리는 마우이와 라나이 사이를 오가는 노선뿐이고 나머지 섬들을 오가려면 무조건 비행기를 타야 하죠. 하와이안 항공 같은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단거리 노선이 섬 간 이동의 전부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이한 상황이냐면 다른 섬 지역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에게에만 봐도 수십 개의 페리 노선이 작은 섬들까지 연결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거의 없는 작은 섬들도 관광객들을 위한 페리가 다니고 있죠. 2023년 기준으로 그리스는 하와이보다 3배 많은 관광객을 받았지만 관광 수입은 비슷했습니다. 하와이 관광객들이 210억 달러를 썼고 그리스 관광객들도 230억 달러 정도를 썼거든요. 그렇다면 하와이도 그리스처럼 페리 시스템을 운영할 만한 경제적 기반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북미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섬은 인구가 47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오아후 섬 인구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본토에서 160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페리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트 오바스크에서 출발하는 짧은 노선은 7시간, 아르젠티아에서 출발하는 긴 노선은 16시간이 걸리는데도 말이죠. 워싱턴주도 퓨젯 사운드 지역에서 여러 섬을 연결하는 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는 워싱턴주 벨링햄부터 알래스카 펜핸들 전역에 걸쳐 엄청나게 긴 거리의 페리 노선들을 운영하거든요. 알래스카 인구는 하와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와이에서는 페리 서비스가 없는 걸까요? 사실 하와이에도 과거에 대규모 페리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죠. 가장 야심찬 시도는 2000년대에 있었던 하와이 슈퍼페리였는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실패작이었습니다. 2001년에 한 민간 기업이 항공사의 대안으로 페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나섰거든요.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는 자동차와 짐을 직접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당시 하와이 주민들은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연간 400만 회의 섬 간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페리 수요도 충분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2004년에 회사는 엘라베마주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2척의 페리를 1억 7,800만 달러, 한 척당 8,900만 달러에 주문했습니다. 몇 년 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척에 3억 3,200만 달러나 되는 거금이었죠. 2007년에 드디어 하와이 슈퍼페리가 운항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었어요. 페리 항로가 혹등 고래의 이동 경로와 겹쳤거든요. 거대한 페리가 고래를 치어 죽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하와이의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침입종 확산 우려였습니다. 하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극도로 취약하거든요. 미국 전체에서 침입종 문제에 가장 민감한 주가 하와이입니다. 빅아일랜드에는 이미 불개미, 코끼개구리, 율릭스 식물 같은 침입종들이 자리를 잡아서 박멸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하와이 주정부는 이들이 다른 섬으로 퍼지는 걸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페리로 사람들의 자동차를 실어 나르면 이런 침입종들이 훨씬 쉽게 다른 섬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우려였죠. 비행기로는 이런 위험이 훨씬 적으니까요. 게다가 페리 회사는 2007년에 오아후와 마우이 사이 운항을 시작했을 때 아직 환경 영향 평가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하와이 주법 위반이었거든요. 하와이 대법원은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페리 운항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미 환경단체들의 소송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회사는 재정적으로 버티기 힘들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 주변 바다가 엄청나게 거칠다는 것도 큰 문제였거든요. 알래스카나 워싱턴주의 페리들은 대륙붕 근처의 얕고 잔잔한 바다를 다니지만 하와이는 다릅니다. 하와이 섬들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섬들이에요. 말하자면 수천 미터 깊이의 해저에서 솟아오른 산들의 꼭대기가 바다 위로 튀어나온 형태인 거죠. 그래서 대륙붕이 거의 없습니다. 마우이와 빅아일랜드 사이의 해협은 수심이 1800m가 넘습니다. 지중해 평균 수심보다 훨씬 깊죠. 하와이어로 이 해협을 알라누이 하하라고 부르는데 거대한 파도가 부딪히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험한 바다인지 알 수 있죠. 깊은 협곡을 통과하는 해류가 만들어내는 파도가 정말 거칠거든요. 다른 섬들 사이의 해협도 마찬가지로 깊고 험합니다. 결국 하와이 섬 사이를 오가는 페리는 사실상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 셈이죠. 그래서 더 크고 튼튼하고 비싼 원양 항해용 선박이 필요합니다. 알래스카나 워싱턴주 페리보다 훨씬 더 크고 비싼 배가 필요한 거예요. 거리도 문제였습니다. 주요 섬들 사이가 16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페리로 6시간에서 8시간, 때로는 그 이상이 걸렸거든요. 거친 바다를 그렇게 오래 가야 하니 멀미에 시달리는 승객들이 많았죠. 생각해보세요. 하와이 주민이 다른 섬으로 가려고 하는데 페리를 타면 8시간이 걸리고 심한 멀미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돌아오는데도 8시간이 걸리니까 당일치기는 불가능하죠. 다른 섬에 도착하면 관광객들과 경쟁해서 비싼 호텔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고려하면 페리 여행은 정말 불편하고 비쌉니다. 반면에 비행기 왕복 요금은 $100 정도밖에 안 되고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더 싸고 더 빠르고 멀미할 일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행기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사실 하와이 주민들이 섬 사이를 자주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아후가 하와이의 경제와 인구 중심지이고 주요 공연이나 좋은 병원들이 대부분 오아후에 있거든요. 다른 섬 주민들은 1년에 고작 몇 번 정도 특별한 행사나 병원 진료 때문에 오아후에 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당연히 페리보다 비행기를 타겠죠. 결국 많은 하와이 주민들이 페리를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들은 관광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아후에서 렌터카를 빌린 관광객들이 차를 싣고 다른 섬으로 가서 도로를 막고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 거라는 우려가 컸죠. 카우아이, 마우이, 빅아일랜드 주민들은 페리 서비스가 자기 섬들의 과잉 관광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페리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했던 거예요.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슈퍼페리는 원래 4개 주요 섬을 모두 연결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오아후와 마우이 사이에만 노선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과 렌터카 회사들의 로비도 있었을 거라는 의심도 받았죠. 자기들의 시장을 빼앗길까봐 걱정했을 테니까요. 2009년 운항을 시작한 지 채 2년도 안 돼서 하와이 대법원이 결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 영향평가 없이 페리 운항을 허가한 게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죠. 페리 서비스는 즉시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 슈퍼페리는 법원이 운항을 허가한 11개월 동안 약 25만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데 그쳤습니다.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였고 항공사들이 실어 나르는 승객 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죠. 참고로 호놀룰루와 마우이의 카울루이를 오가는 항공편은 하루에 각 방향으로 4,890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하와이 주정부가 의뢰한 페리 타당성 조사에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조차 페리가 같은 노선에서 그 승객 수의 11%밖에 수송하지 못할 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2009년 법원의 운항 중지 명령 이후 슈퍼페리 회사는 모든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직원들을 해고했죠. 몇 달 만에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고 두 척의 페리를 그냥 버려뒀습니다. 결국 미 해군이 두 페리를 3,500만 달러의 헐값으로 인수했는데 원래 구매 가격 1억 8천만 달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수억 달러가 완전히 날아간 하와이 슈퍼페리의 대참사는 앞으로 한두 세대 동안은 아무도 하와이에서 페리 사업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는 교훈을 남겼죠. 지리적, 경제적 제약 외에도 법적 장애물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이상한 법이 있거든요. 1886년 여객선 서비스법과 1920년 존스법인데 이 법들은 미국 영해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어야 하고 미국인 선원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일종의 해상보호무역주의 정책인 셈이죠. 이 법 때문에 미국 페리 회사들과 물류 회사들은 미국 조선소에서만 배를 사야 합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포획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서 100년 넘게 국제 경쟁력을 잃었고 그래서 가격이 항상 인위적으로 높습니다. 하와이 슈퍼페리가 2004년에 엘라베마 조선소에서 페리를 구매했을 때 척당 8,900만 달러, 2024년 기준으로는 1억 6,600만 달러를 냈죠.
2019년에 같은 회사가 비미국 조선소에서 승객과 차량 수송 능력이 2배인 더 큰 페리를 건조한다고 발표했는데 가격은 2024년 기준으로 1억 1,600만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수용력은 2배인데 가격은 수천만 달러나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법 규제 때문에 미국 어디서든 특히 원양 항해용 페리가 필요한 하와이에서는 페리 사업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2017년 하와이 주정부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는 결론적으로 하와이에서 페리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하와이 주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오아후의 호놀루루에서 빅아일랜드의 힐로까지 페리로 3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비행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시속 40노트로 운항하는 페리도 험한 대양 환경에서는 권장되는 속도보다 빠른 건데 거의 7시간이 걸린다는 걸 발견했죠. 대부분 주민들이 예상한 것에 2배가 넘는 시간입니다. 조사는 결론적으로 하와이 항구들을 페리 터미널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침입종 확산을 막기 위한 농업검사 비용, 페리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페리가 제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페리는 기존의 더 빠르고 저렴한 항공편과 경쟁할 수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사는 하와이에서 페리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최소한 주정부의 부분적인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페리 서비스가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워싱턴주 페리 서비스는 수익의 약 25%를 주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거든요. 퓨젯 사운드를 가로지르는 짧은 페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충분해서 나머지 75%의 운영 비용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와이는 다를 겁니다. 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페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을 테니까요. 더 나은 비교 대상은 알래스카의 해상 고속도로 페리 서비스입니다. 알래스카 페리는 매우 긴 거리를 운행하고 아주 적은 인구를 지원하며 알래스카 주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거든요. 알래스카 페리 서비스는 3,500km 이상의 해안선을 커버하고 수십 개의 개별 노선을 운영하는데 많은 노선이 6시간에서 10시간씩 걸리고 심지어 워싱턴주 벨링햄에서 알래스카 캐치칸까지 가는 노선은 무려 38시간이나 걸립니다. 요금도 수백 달러씩 하죠. 하지만 알래스카 페리 서비스는 알래스카 주정부로부터 전체 수익의 거의 69%를 보조금으로 받고 실제 티켓 판매는 수익의 약 3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워싱턴주보다 하와이와 훨씬 더 비슷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알래스카는 페리 서비스에 막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엄청난 양의 석유입니다. 겉보기와 달리 알래스카는 훨씬 부유한 주이고 하와이는 훨씬 가난한 주입니다. 알래스카는 지질학적으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선물받았고 주정부는 미국 전체에서 4번째로 큰 유전인 북부의 프루도베이 유전을 통제하고 있죠. 그 결과 알래스카에는 막대한 석유 산업이 있고 주정부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알래스카 주정부 예산의 압도적인 85%가 단순히 주의 석유 수익에서 나오거든요. 이 막대한 석유 자금 덕분에 알래스카는 다른 주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돕기 위해 수익성 없는 페리 교통 시스템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요. 다른 흥미로운 것도 있는데 석유 펀드를 만들어서 알래스카 주민 전체에게 매년 평균 약 22,000달러씩 지급합니다. 그냥 거기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미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기본소득 형태죠. 게다가 소득세도 없고 미국 50개 주 중에서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전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습니다. 반면 하와이는 알래스카만큼 운이 좋지 않습니다. 하와이는 사실상 천연자원이 전혀 없거든요. 주요 시장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섬으로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제조업 기반은 처음부터 국제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와이의 지리가 뛰어날 수 있는 유일한 두 산업은 관광업과 군사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오아후 섬의 진주만이 제공하는 엄청난 전략적 가치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대체로 저임금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중위소득은 뉴햄프셔보다 낮은데 집값은 뉴햄프셔의 거의 2배나 비쌉니다. 하와이는 이미 부유하고 현지인들보다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주해 오기에는 환상적인 주입니다. 하지만 돈 없이 하와이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섬에서 기회를 찾기는 매우 어렵죠. 그래서 많은 하와이 원주민들이 본토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전체 세금 부담도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관광과 군사 외에는 산업도 없는데 군대는 오아후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섬들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하와이 주정부는 알래스카처럼 천연자원 수익이 아니라 주로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합니다. 만약 하와이 주정부가 알래스카처럼 수익성 없는 페리 서비스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려면 이미 높은 세금을 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전국 최악인 생활비 위기가 더 심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하와이 주요 섬들 사이에 페리 서비스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페리 선박 기술과 법률 개혁이 충분히 발전해서 두 지점 사이를 훨씬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을 때까지는 말이죠. 하와이에서 페리 사용에 대한 시장 수요가 낮고 하와이에서 페리 서비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년대에 하와이 슈퍼페리로 마지막으로 시도했을 때 엄청난 재정적 재앙을 겪은 후 가까운 미래에 하와이에서 또 다른 페리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대부분의 경우 섬들 사이를 여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배를 직접 가져오거나 전세를 내지 않는 한 비행기를 타는 것뿐일 겁니다.